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계는 국경 봉쇄, 이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소비 위축과 수많은 자영업자의 폐업을 가져왔죠. 10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변화가 급류에 휩쓸리듯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오랜 관습에도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많은 대면 업무가 원격 의료,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에 따른 재택근무는 노동시장과 기업의 사업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로 가속 페달을 밟던 세계화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글로벌화한 생산 방식에 대한 취약성을 모두 인식하게 되었고 탈세계화 경향에 따른 밸류 체인이 자국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상승한 주택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박탈감에 영끌하여 증권 투자로 몰린 주린이와 동학개미 덕분에 코스피가 2007년 2000선에 진입한 지 13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90년대를 고비로 금융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던 시대가 가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과 일본이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다퉈가며 돈을 찍어 살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자리를 찾아가던 금리는 코로나19의 습격으로 다시 제로금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방대한 서사시입니다. 시드니 호머와 로버트 쉴러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가 경제를 일으키고 문명을 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그리스, 로마 등의 이자율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나 문화가 흥성했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낮았고 쇠퇴하거나 망하는 시기에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대출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로마도 고리대금업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절에는 이자율이 4%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할 때 이자율이 낮고 국가가 흔들리거나 쉬는 국가일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금리는 일정한 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 너무 높으면 경제 위기의 징후로 인식되고 너무 낮으면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지에서 2% 아래의 저금리가 10수년간 지속된 이후 르네상스의 용트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돈이 필요하게 되어 서로 간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자가 낮다는 것은 돈을 마음 놓고 빌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빌려 일을 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꽃을 피워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로 군림할 때 네덜란드는 채권 시장을 활성화해 연 15%인 시중금리를 2~3%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때 주식 유통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투자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무역 네트워크도 건설되어 중상주의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국가가 네덜란드 자본시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당시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군주들이 은행가로부터 빌리던 이자는 통상 20%에서 40%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힘의 원천은 이러한 저금리에 있었어요. 영국도 1688년 명예혁명과 함께 네덜란드의 저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벤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실제로 유럽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육체적 노동의 감소와 물류의 혁신으로 도시화, 산업화를 낳았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의 발명은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고 세계 패권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 시기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패권이 처음 이동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노동자의 삶과 소비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으로 석유와 전기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어 영화, 라디오, 전화기, TV, 자동차, 비행기, 플라스틱, 화학비료, 세탁기, 냉장고 등이 우리 생활로 다가왔어요. 이처럼 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은 산업 시스템의 혁신과 인류의 생활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컴퓨터와 반도체, 인터넷, PC의 대중화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를 뜻합니다. 1990년대 말에 빌 게이츠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전자지갑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다가올 21세기가 설레며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가 되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출시했던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되던 2007년이었습니다. 세계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저금리 속에 애플은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전통적 시장은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납니다. 정부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면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투자가 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지죠. 요즘은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는 이러한 경기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도 기술 발전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바이러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동화와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반발 소비 확산과 5G, AI 기술 확대 영향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장착되는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소비가 늘고 있죠.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 1년 정도 이어질 정도로 파운드리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핀테크,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생명공학, 5G 스마트폰, 디지털 인프라 등의 기술 혁신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는 이자율이 25%에서 12%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자율이 30% 가까이 치솟기도 했어요. 지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저금을 해도 금리가 3% 미만에 불과하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낮으면 서민들이 생활이 수월했고 금리가 높으면 그 시대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금리란 항상 한 사회나 시대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이죠.